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이 기무사를 독립수사단을 출범시켜서 수사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송영무 국방장관도 수사 내용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여성들의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송영무 장관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죠. 자, 이걸 문제 삼아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송영무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네요. 잠시 후 직접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5년 전부터 성남 모란시장에서 퇴출된 이 개고기 상인들이 경기도 하남시의 한 재개발 지구를 무단 점거하고 개들을 학대해왔다. 이런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 왔던 건지 현장의 이야기 오늘 2부 시간에 정리해서 들려드리겠고요. 오늘 검찰이 삼성전자 사무실에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 일명 그린화 전략의 실체를 수사하기 위한 건데 사실 지난 4월에 삼성의 그 80년 무노조 경영을 깨고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설립이 됐죠. 자,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장 나두식 지회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한국을 바라보는 외신의 시각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그리고 송영무 장관의 발언, 이 국방부가 연일 논란의 중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의견 들어봅니다. 이정미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게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요. 독립수사단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근데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일입니다. 그동안 기무사 안에서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이 기무사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네. 한마디로 촛불 시민들을 5.18 때처럼 정말 이렇게 군대가 진압할 수 있었던 정말 아찔한 상황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군 공군도 결국 군 소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사안이 심각한 만큼 독립수사단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되 이 군 내부의 수사 과정과 별개로 진상규명이 또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개의 진상규명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예, 국회가 이것을 맡아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어떤 일이 그리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수준에서 벌어졌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민간검찰 아니면 뭐 특별검찰 이런 건 필요 없을까요? 이 독립수사단에 검찰이 일부 포함되는 방안까지를 좀 더 고려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수사단은 수사단대로 굴러간다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밝히는 일이 병행되어 가면서 이 기무사 내부의 문제들을 밝히는데 서로 보완적인 역할들을 해나가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송영무 장관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단장의 독립적 수사권을 보장하겠다. 장관에 의한 지휘권 행사 없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일체 간섭도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게 그 문민정부 이래로 정치군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다가 이 기무사가 굉장히 거대화된 정보기관이 되었고 이 정치화된 끈을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번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무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탄핵이 인용되거나 혹은 기각되거나 양쪽 모두의 위험성에 대비해서 그냥 사전 검토해본 문건 정도인데 이걸 너무 문제 삼는 거 아니냐라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가 없고요. 시민들을 군으로 제압한다라는 생각은 정말 단 1도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 정권에서 권력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 일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자유한국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또 좀 별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기무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215억 원이다. 국회 특수활동비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것보다 3배 이상 많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많은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썼는지도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무사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뭐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댓글 공작 같은 불법적인 정치 공작이나 이런 데 그 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당연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내야 되고 기무사에게 이런 거대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근원적인 대안은 이런 거대 권력이 되어 있는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세월호 가족 사찰건은 이번 대통령 지시에 그 수사 대상에 이미 포함이 돼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정의당은 기무사는 아예 없애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군사보안 지원이나 방첩, 첩보, 특정범죄 수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기무사로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거대 권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권력과 잘못 유착되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위력을 또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첩 업무 같은 경우는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하면 되고 그다음에 군사보안 지원이나 수사 같은 경우는 각 군 본부로 이관시켜서 이 거대 권력을 쪼개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같은 그런 거대한 촛불혁명 한가운데서도 군이 무언가 이것을 제압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 위험성을 제거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미 대표는 송영무 장관 이제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던데 그거는 이번 이 기무사 문건이나 요건과는 좀 별개의 건이죠? 네, 제가 사퇴를 직접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고요. 그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오늘 아침에 경고를 드렸습니다. 사퇴 위험 수위? 네. 사실 지금 군 개혁의 여러 그 과제들 중에 이 군대가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미투 열풍이 불어도 여전히 그 안에서는 성폭력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 준장의 성폭행 사건이라든가 육군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 여성 군인들에게 이런 범죄가 상급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거는 안보 문제랑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 이 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군 개혁의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진두지휘할 수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과 그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송영무 장관의 여러 발언들을 보면은 과연 이분이 그런 군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 내에 성고충 전문 상담관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피해를 입은 여군들이 주로 와서 상담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여성들은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말. 장관 본인의 이 아내는 택시를 탈 때라든지 남자하고 무슨 데이트를 할 때라든지 딸에 대해서 교육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시키더라.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좀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피해자가 그런 면이 있다면 조용히 불러서 사전 교육을 하라. 이런 이제 표현까지를 하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인데요. 한마디로 피해자가 문제가 있어서 여성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조용히 불러서
사전 교육을 하라. 이 문제를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덮어두는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신호로도 보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말조심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2차 가해의 발언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구설에 오른 발언이 이것 말고 전에도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원래 식사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또 댓글 공작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풀려난 것이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예. 근데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장관은 기자실을 찾아서 본의 아니게 오해가 됐다. 본인 취임 후에 여성 인력을 우대하려고 노력해왔다라고 해명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해명 아닌 해명을 하시는 것은 이후에 제2, 제3의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장관께서 주어, 보어, 목적어를 잘 써야 되는데 내가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제 자꾸 덮어두고 변명하시려고 하는데요. 예.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과 여성들에게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식이 아직 부족했고 이런 인식을 나부터 제대로 바로 잡겠다. 성평등 교육을 그러면 철저하게 내가 다시 받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야지 예. 사과가 되는 것인데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행위였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송영무 장관 사퇴 촉구하는 논평을 냈는데 정의당은 아까 이정미 대표 말씀은 사퇴 위험 수위 정확히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문제를 개선할 본인 스스로가 개선할 의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뒤에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인도의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준공식 참석이 화제입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인데요. 그쪽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인데 제일 관심 모으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하고 조우. 그렇죠. 네. 당연히 삼성 부회장은 거기 그 공장 안내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거 말고 또 따로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회장이 준공식에 미리 도착해가지고 대통령 기다렸겠죠. 대통령하고 모디 총리가 도착하자 이제 허리를 아주 깊게 숙이더라고요. 이게 사진에 많이 나왔는데 악수를 나누고 행사가 진행됐는데 테이프 커팅하고 공장 둘러보고 안내하고 이런 건 아주 일반적인 이제 행사지 않습니까? 예. 그 중간에 즉 행사 시작 전에 잠깐 만났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귀빈 대기실로 이동한 이후에 이 부회장하고 홍현칠 삼성전자 서남아 담당 사장을 불러가지고 5분간 접견했다. 5분? 네. 아주 짧죠? 짧은데 근데 이게 통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니까 간략한 대화를 나눌 시간은 되죠. 5분이면은. 대화 내용도 보도가 됐잖아요. 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 축하한다. 인도가 고속 경제 성장을 계속하는데 삼성이 큰 역할을 해줘 고맙다. 이러면서 한국에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회장은 대통령께서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여기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 감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예. 그냥 교과서적인 전형적인 대화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정도 대화하면 사실 인사도 하고 하니까 5분 지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준공식 축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2년 연속 브랜드 신뢰도 1위다. 삼성전자 최대 스마트폰 제조 공장이 여기다. 이제 인도와 한국 간 상생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네. 전형적인 축사죠. 네. 근데 이제 관심을 모은 거는 평상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그러면 주목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 재판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심 유죄 받고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고 나왔죠.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 총수들 만날 때 삼성에서는 권오현 부회장이 주로 참석을 했거든요. 예. 이 부회장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만난 건 처음이죠.
이 부회장이 또 경영을 책임지고 있을 때는 아니지만 지금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다스 관련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 이것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모로 걸려 있는 게 많죠. 네, 그러니까 더더욱 주목을 받은 거고. 자, 주목을 받는다는 걸 삼성인들, 청와대인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양측 다 확대 해석은 하지 마라. 하지만 여러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애초에 청와대 브리핑이 약간 이상했던 게 청와대가 이 부회장을 행사에 초청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 행사의 호스트는 삼성입니다. 삼성이 초대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집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디 총리하고 문 대통령이 귀빈, 스페셜 게스트인 거죠. 네. 그리고 뭐 이 정도의 일정이 우연히 겹칠 수 있겠습니까? 뭐 준공식을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1년을 당겼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지만은 당연하게 우리 대통령 일정, 모디 총리 일정, 준공식 맞췄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 과정에서 삼성하고 청와대 실무적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혹시 문재인 정부가 삼성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라, 뭐 투자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은 참석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했겠죠. 그럼 이제 법 집행과 우리 기업 활동의 지원은 나눠봐야 한다. 그게 원리 원칙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과거 정부들이 뭐랄까 기업에 특혜 혹은 정치적 지원을 주고 반대급부를 얻고 그랬던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당장에 이재용 부회장이 옥살이하고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니까 그렇죠. 뭐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죠. 네. 그래서 뭐 삼성은 한숨 돌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재용이든 누구든 기업인이 잘못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반기업 정서에 매몰돼 있거나 정당한 기업 활동을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 지원하겠다. 예.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 원칙만 견지하면은 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행사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여기 그렇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게다가 예.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인도 가 있는데 뭐 요 며칠 상간에 삼성 준공식이 있다. 안 가면 또 안 가는 것도 이상했을 거예요. 네, 끝까지 가가지고 아니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뭐 가지도 않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수 있는데 감수할 것은 감수하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지 맙시다. 네. 대신에 정책은 지켜봅시다. 그렇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여러분이 많이 검색한 뜬 뉴스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된 검색어들 어떤 게 있어요? 스마트 초이스 그리고 호날두 라이센스 이렇게 두 개가 뜨거운데요. 통신요금 정보 포털 스마트 초이스가 오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오후 2시께까지 검색어 5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예. 그런데 호날두 선수가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날두 방안, 호날두 라이센스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빅뱅 멤버 승리 씨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먼저 스마트 초이스는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하는 통신요금 정보 포털 사이트인데요. 아하. 단말기 지원금과 통신비 비환급 금액 조회 그리고 중고폰 시세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네.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마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한 중고폰 업체들이 내놓은 모델별 판매 가격과 평균 시세 정보가 업데이트된다고 합니다. 예. 정부는 스마트 초이스 서비스가 중고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중고폰 빅데이터 제공사인 UPM에 따르면 휴대폰 10개 중에 4개가 중고폰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간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관련 댓글을 좀 보면 정부의 기대와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단말기 가격 자체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집도 시세와 매매가는 달라요라는 냉소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가격 비교 사이트가 많은데 세금 들여서 왜 또 만들었지?라는 반응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워낙 이 스마트폰 요금 체계나 뭐 또 단말기 값이나 워낙 천차만별이고 복잡하니까 그러니까요. 심지어 정부까지 나서서 이런 정보 포털을 만드는군요. 하여튼 이왕 만든 것 좀 큰 긍정적 기여를 하기 바라고. 네.
호날두 선수는 왜 오는 거죠, 이번엔? 일본 건강 그리고 미용기구 기업의 제품 홍보차 7월 25일에 한국에 온다는 소식인데요. 호날두 선수가 2007년 K리그 소속 FC 서울과 친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온 이후에 11년 만에 방문입니다. 축구하러 오는 게 아니라 네. 돈 벌러 오는 거로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본 제품 홍보하려고 오는 것이다라면서 각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팬들 입장에서는 호날두 선수가 스페인 최고 명문인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서 이탈리아 유벤투스 이적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방안이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참고로 호날두의 방안과 빅뱅 승리 씨와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빅뱅 승리는 또 왜 상승했던 거예요? 승리 씨가 호날두 선수가 한국에 방문할 때 이 매니지먼트와 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는 싱가포르 에이전트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네요. 워낙 유명한 선수다 보니까요. 이번 방안은 그런데 운동기구 홍보 목적으로 오는 거라 이 해당 에이전트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승리 씨에게도 돌아오는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검색들을 자꾸 하고 있다? 네. 참 괜히 하고 계신 거네. 어쨌든 근데 포르투갈은 이번에 떨어졌죠. 네, 떨어졌습니다. 16강 진출에 실패했는데. 그러니까요. 내일 새벽이 프랑스 벨기에의 4강전이죠.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3시에 중계됩니다. 프랑스는 2006년 독일 대회 이후 12년 만에 준결승에 오른 거고요. 벨기에는 이번 대회에서 오전 전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32년 만에 준결승을 치르게 됐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베팅 업체들이 대체로 프랑스가 이길 거라고 전망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피파 랭킹을 보면 프랑스와 벨기에가 각각 7위와 3위로 그닥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또 벨기에가 조금 높은 면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벨기에가 프랑스를 꺾고 결승전에 오른다면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기다려 봅시다. 네. 또 누리꾼들이 관심 많이 보인 뉴스는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해당 신문이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탁 행정관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오늘 여성신문 측에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여중생?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탁 행정관이 2007년에 말할수록 자유로워진다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의 주인공,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건데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1살 어린 16살 여학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이 여중생을 공유했다라고 썼습니다. 아하. 그런가 하면 남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선생님들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학창시절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라는 내용들을 적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진 요구를 계속 받아왔던 그 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탁 행정관의 이런 여성관에 대한 언론 보도가 1,900여 건에 달했는데 탁 행정관은 여성신문 한 곳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결과 판결이 오늘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여성신문이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됐다. 네. 예. 그거는 이제 탁현민 쪽의 주장인 건데 네. 반면 이 여성신문 편집장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보기보다는 표현 자체 그리고 언급 자체, 여성에 대한 시각 자체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성신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다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건 여성신문 쪽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개도축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업체가 있다는 사실 지난달에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떠났던 그 불법 개도축 업체 또 개고기 판매 업체들 5년 전부터 경기도 하남시의 한 재개발 지구를 무단 점거하고 개들을 학대해 왔다는군요. 최근에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자,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연결해 봅니다. 박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지구를 무단 점거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택지 개발 지구고요. 여기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비어있는 개농장에 살아있는 동물들을 그냥 다 무단으로 넣어놓고 계속해서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원래 거기가 개농장이었던 것은 맞습니까? 네, 개농장이 있었고 이 사람은 보상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빈 개농장에 소위 알박기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그 물건을 가져다 놓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생물을 가져다 놓으면 나중에 철거가 어려워지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개장들이 그런 걸 많이 노리고 알고 있죠, 잘. 예. 그래서 이제 성남 모라인 시장의 도살업자들이 60명이나 여기 와서 각 상호를 뜬장에다가 붙여놓고 한 뜬장당 1억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동물들을 다 방치 상태로 죽이고 있는 현장인 거죠. 아니 기존에 거기는 개농장이 원래 있던 곳이었고 거기에 이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보상을 받고 떠났다는 거고, 그죠? 네. 그럼 아무런 소유권도 없는데 거기에 그냥 가서 1억씩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여기서 영업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럼 영업했던 근거를 달라라고 하는데 근거는 주지도 못하고 계속 영업을 했고 원래 있던 개농장에 전전세를 얻어서 들어와서 영업을 했었다. 이렇게 그냥 계속 주장만 하는 거죠. 주장만 하고 근거는 없고. 네.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동물들은 계속 죽어가고. 재개발은 그러면 진척을 못하고 있었겠네요, 그동안? 그렇죠. 다른 곳은 지금 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공간만 제대로 지금 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남시 공무원들도 가서 뭐 빨리 나가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뭐 맹견들을 풀어놓고 근처를 접근도 못하게 했고. 아이고. 예, 겨우 이제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 안을 볼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동물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걸 최근에 보게 된 거죠. 어떤 명령을 얻어낸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뭐 상태도 보고 그다음에 철거를 해라라는 어떤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법원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맹견을 풀어놔서 공무원조차 접근을 막았다? 네, 맞습니다. 완전히 무법천지였군요. 무법이었죠. 네, 막무가내입니다. 네. 거의 지금 그래서 한 60여 명의 업체 주인들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고. 네. 개들은 몇 마리 정도나 있던가요? 개들은 지금 3,000평 부지의 뜬장에 한 250마리 정도가 가둬져 있고요. 예. 뭐 죽어 있는 사체와 여보세요? 갑자기 전화가 끊어진 건가요? 여보세요? 네. 네네. 여기가 현장이어서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250마리의 개들이 각 뜬장에 들어가서 아예 그냥 썩은 음식물, 그다음에 배설물을 전혀 치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사체들과 그냥 뒤엉켜서 그냥 뭐 아비 규환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 개를 사육해서 도축하고 영업용으로 판매하고 이것도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 알박기식으로 보상금을 얻어낼 목적으로 그냥 개들을 거기다가 방치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개들, 즉 강아지 공장에서 그 품종견들, 번식 능력 상실한, 나이 많고 뭐 조명 덩어리 달고 있는 이런 개들을 그냥 다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큰 개들도 그런 개들을 데려다 놓고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죽으면 또다시 어딘가에서 쓸모없는 개들 데려다 놓고 또 보상 요구하고. 그럼 그게 벌써 5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개가 죽어나갔을지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지금 그냥 막 묻은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서 막 밥 주고 구조하고 이러는 와중에 어디가 이상해서 들춰보니까 그냥 사체 더미가 그냥 막 나오고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남시에서는 그 사육장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던데 어떻게 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그 폐쇄 조치가 사실 동물보호법상 격리 조치고요. 그 학대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요, 인정이 됐고. 네. 근데 너무 많은 동물들이라서 동물보호법에 근거해서 격리 조치할 수 있는데 이 동물들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250마리를.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준 게 이 상태 그대로 펜스를 쳐라. 그럼 그게 격리다. 그래서 학대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관리, 치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에 근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0마리 이상이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 부과를 하면 결국 동물들을 포기하지 않겠냐. 예. 이런 식의 그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지금 격리 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격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들을 거기 무단 방치한 그 사람들
그죠? 네, 로부터. 그 사람들이 개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펜스를 쳤나요? 네, 펜스를 쳤는데 이 펜스 치는 과정에서 좀 LH가 좀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일부를 또 개장수들이 빼갔어요. 새벽에 몰래. 그래요? 그래서 거의 40마리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네. 참, 지금 말씀을 쭉 듣고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벌어질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렵겠네요. 있습니다. 네, 2006년도에도 뭐 장수동 개지옥 사건이라고 뭐 완전 이거보다 더 끔찍한 현장이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도 소소하게 뭐 몇 마리씩 계속해서 이렇게 그 동물들을 이용한 알박기,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동물보호법도 뭐 미비하지만 있으니까 이렇게 동물들이 방치되는, 그래서 죽어나가는 상황은 동물학대로 엄격하게 법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격리 조치를 해서 결국 동물들을 이용한 알박기만큼은 좀 이제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예. 또 다른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동물들을 볼모로 시위하는 것들은 이제는 금지를 하고 처벌을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5년 전부터 거리들 모였다는데 왜 이제서야 알려졌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동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까지는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관심이라도 좀 갖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접근을 막았고. 그렇죠. 예, 동물들을 죽이면서 협박하고 막았다고 해요. 동물을 죽이면서 협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도살하는 것처럼 동물들을 직접 죽이면서 원래 도살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로는 너무 무서워서 접근들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래도 급기야 하남시도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까지를 받아내고서야 들어간 이런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이가 없네요.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연결해 봤는데요. 지금 바로 그 현장에 계신 모양이라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죄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검찰이 삼성전자 사무실에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삼성의 그 노조 와해 전략, 일명 그린화 전략의 실체를 조사하기 위한 건데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만들어져 있죠. 지난 4월에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을 깨고 설립된 노조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만드는 과정을 그렇게 집요하게 삼성전자가 막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장 나두식 지회장, 마침 어제 검찰에 이 첫 고발인 조사도 받고 나왔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나두식 지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 서비스 나두식 지회장입니다. 검찰에 누구를 어떤 혐의로 고발한 거죠? 네, 정현옥 전 차관과 12명을 함께 고발을 했는데요. 네. 2014년도에 삼성전자 서비스 수시근로 감독 과정의 은폐에 대해서 고발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관료들을 고발하신 거네요. 네. 노동부 고위 관료들입니다. 고위 관료들. 네.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삼성전자 서비스에는 저희가 2013년도 6월 달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7월 14일 날 노조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했다. 예. 삼성전자 서비스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사실 다 정규직이 아니죠. 예. 98년도에 삼성전자 서비스가 삼성전자에서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대부분의 인력들이 협력업체 직원 하청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TV가 잘 안 나오고 고장 나면 전화하면 와서 고쳐주시는 분들인데 전부 옷은 삼성전자 옷을 입고 다니시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서비스 소속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분들이 연대해서 노동조합을 만드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전체 조합
구성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조합원은요? 지금 현재 조합원은 4월 17일 날 직구용 이후에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서 네.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1,700명? 네. 아직도 더 좀 조합에 가입을 더 해야 되겠군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모신 거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여 오신 그 지난한 과정에 회사 측은 물론이고 네. 노동부, 네. 심지어 경찰 이런 사람들이 온갖 이 노조 와해 작전을 펼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몸소도 그걸 다 겪으셨죠? 네. 우선 회사 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삼성에서 노조 파괴를 들어올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들어옵니다. 예. 첫 번째는 회유를 시작합니다. 회유. 예. 두 번째는 이제 협박으로 들어오고요. 그것이 안 통하면 이제 생활고를 가해서 말려 죽이는 작전으로 들어옵니다. 회유라면 그 노조 가까이 안 하면은 내가 더 좀 일감을 줄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내가 혹시 너의 직급을 올려줄게, 아니면 내가 어떤 수당을 더 올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회유를 시작하고요. 안 되면 이제 해고시켜버리겠어, 뭐 이런. 예, 업체를 폐업시키겠다. 심지어는 가정에까지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네. 당신의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업체가 폐업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내용 증명도 실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려 죽이는 작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을 안 주는 겁니까? 예. 조합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건 한 건 처리를 해야만 임금을 받는데 그 일감을 줄이는 것이죠. 네. 그거 못 견뎌서 결국 떠나신 분들도 많았었죠, 그동안에. 예,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퇴사한 직원들만 한 300명, 4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 본사부터 시작된 건지 지금 그걸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성이라는 그룹이 삼성전자 서비스가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룹의 정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파괴는 삼성전자 예전에 미전실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 예. 옛날로 치면은 이제 그룹 기획실. 네. 그럼 거의 총수의 의지다. 예. 그리고 삼성 그룹 자체가 이제 무노조 경영이 총수의 의지로 계속 밝혀왔고 이어져 왔으니까. 예. 네. 하지만 증거는 없죠 지금. 네, 현재 이제 증거는 없지만 이제 정황 증거들이 있고. 어떤 정황 증거들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제 밝혀지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 서비스 구속된 그 최 전무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서초동에 있는 그 사옥에서 삼성전자와 노조 파괴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이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여러 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또 법원에서 상당히 많은 게 기각됐죠.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여전히 법원의 문턱에 삼성은 참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조 파괴 문건에 대해서 삼성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 명 빼놓고는 다 기각이 되었거든요. 네. 그것은 법원이 삼성을 그만큼 무서워한다. 예. 그리고 이건 지금 회사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노조 와해 공작이었고 지금 검찰이 그걸 수사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고용노동부하고 경찰도 거기에 개입됐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예. 일단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출석을 했을 때 2가지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삼성 서비스 불법 파견이 뒤집어진 이 과정에 삼성그룹과 고용노동부의 고위층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예. 이 부분 하나하고 2014년도 바로 이 불법 파견 그 건은 지금 고용노동부 관료들을 고발해 놓으신 상태고. 그렇죠. 예. 그리고 2014년 5월 달에 염호석 열사의 시신 탈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는 정말 의문이 많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신고했음에도 경찰 병력 300명이 그냥 바로 출동해서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탈취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도저히 우리나라 경찰이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300명의 병력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염호석 열사 어떤 분이셨죠? 예, 염호석 열사는 양산센터 분회장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때 아까 말한 그 조합원들의 일감을 주지 않아서 조합원들이 월급을 40만 원, 50만 원 받고 있었고요. 예. 염호석 그 분회장도 당시에 월급을 그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 생활고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었고 그래서 동료들이 아픔을 보지 못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제 노조 탄압에 대한 항거를 했었고요. 네. 죽으면서 이제 자신의 시신을 지혜가 승리한 날까지 장례를 치르지 말아달라는 그 유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염호석 열사의 아버지라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염호석 아버지를 처음에 강릉에서 배웠습니다. 예. 그때 이제 강릉에서 아버님을 처음 뵀을 때 아버님이 저한테 중간에 오다 휴게소에서 회사 측을 만났는데 돈을 제안했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염호석 열사의 유서를 가지고 아버님을 설득해서 노조한테 장례 유임 절차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님한테도 직접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초창기 초반에는 아버님도 동의하신 거네요, 노조장에. 네, 노조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그 강릉에서 서울의료원 강남 분원으로 이제 시신을 모셔와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오신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현재 이제 밝혀진 게 이강선 씨라고 브로커였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오전에 아버님을 데리고 밖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후 한 3시쯤 됐을 때 갑자기 아버님이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오전에 그 삼성 측과 만나서 그 6억을 건네받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6억 원.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버님은 같이 살고 있지도 않았었고 염호석 열사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유족이니까 아버지니까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이러면서 시신을 가져가겠다. 그 노조는 맞고 거기에 경찰 300명이 총동원됐다 갑자기. 그때 당시 상황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버님이 이제 3시쯤에 그런 입장을 밝혀서 염호석 열사의 동료들과 같이 아버님한테 호소를 하고 있었고요. 아버님이 6시쯤 되었을 때 쉽게 거절을 못하고 저녁 먹고 얘기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흔들리고 계셨는데. 그때 경찰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들어온 경찰도 사실은 지금 이제와 드러나는 거지만 다 뭐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서요? 실제 그때 경찰이 출동해서 왜 들어왔는지 밝히질 않았습니다. 제 재판 때 검사 측에서 자료 제출한 영상에도 제가 재판 받을 때 시간을 체크해 봤는데 7분 한 40초 가량을 그냥 대호정비 하나 둘 셋 밀어, 대호정비 하나 둘 셋 밀어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네. 그렇게 노조원들을 밀고 시신을 가져간 거죠.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이전에 경찰하고 삼성 측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커넥션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밝혀진 게 뭐 경찰청 정보국 소속의 김모 경정? 결국 구속됐죠? 네, 구속됐습니다. 결국 삼성 측이 염호석 열사의 노조장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님을 매수하려고 했고 그리고 경찰을 동원했고 그래서 시신 탈취가 이루어진 사건. 그 건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불법 파견의 문제는 단순히 이제 결과를 뒤집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불법 파견을 노동부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삼성전자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이제 노조 파견을 시작하는 그 길을 열어준 셈이거든요. 네. 이게 법률적으로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런데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게 불법 파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바로잡아야 할 것이 고용노동부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고용노동부는 조사해보고 나서 이건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했다. 예, 그러니까 현장 감독관들은 불법 파견이라는 의견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왔던 자료를 보면은. 그런데 7월 23일 날 고위 공무원들의 회의를 하면서 불법 파견을 한 달 정도를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가 뒤집힌 것이죠. 뒤집혔고 그리고 또 그걸 기점으로 노조 탄압 와해 공작이 시작되고. 그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과 삼성과의 유착은 지금 드러난 게 있나요? 지금 그 정현옥 전 차관이 그 기간에 삼성과 출구 전략을 논의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황모 전무가 있는데 그분은 인천 지방노동위원장 출신이에요. 2012년도에인가 삼성전자에서 영입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 정책실장한 때 황모 전무를 만나서 출구 전략을 논의해라. 이렇게 그 지시를 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네. 참 회사뿐 아니라 정부 그것도 경찰까지 거의 뭐 커넥션의 이 폭이 대단하군요.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 삼성만 만나면은 뭐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알아서 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밝혀내서 법적인 처벌도 하고 공식적으로 회사와 노조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직고형과 단체 협약까지도 체결이 되고 이제 앞으로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을 향해서 노동부를 향해서 경찰을 향해서 한마디씩 해보시죠. 먼저 고용노동부부터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불법 파견에 대해서 판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삼성의 노조 파괴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 동료 2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것이 2명의 죽은 동료한테 사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 또한 지금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탈취해갔는데 저희는 아직 어디에 뿌려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가 낱낱이 밝혀서 저희 동료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혹시 공식적인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검찰에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을 향해서. 저 마지막으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는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삼성 오너가 주장했던 문호적 경영에 대해서 이제는 내려놓고 노동자들을 중심에 세우는 그런 노동 정책을 펴나가는 결단을 내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에서도 사실 꾸준히 이런 움직임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번번이 실패했죠. 모두가 지금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를 쳐다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근데 자신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싸우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하청 노동자이고 삼성 쪽에서 저희를 바라봤을 때는 저희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말 발톱의 때만큼 정도 생각을 했지만 저희는 발톱의 때가 아니고 발톱의 가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가시가 되어서 이렇게 찔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년간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벽에다가 머리를 치박듯이 이렇게 싸워왔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삼성과의 노조 탄압에 대한 대응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저희가 삼성 서비스에 직접 고용이 돼서 더 많은 조직을 확장해서 삼성 전체로 노동조합을 확장시켜가지고 삼성이 총수 일가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정말 피땀 흘려 흘린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사실 삼성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먼저 지금 수사 진행하고 있는 검찰 좀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주기도 함께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 사실 그 고객들이 정말 친절하게 서비스 받았던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그동안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혹시 AS를 받으실 때 기사님들 만나시면은 좀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배, 3배 격려해 드려야 되겠네요. 잘 고쳐주신 것뿐 아니라 노조 만드시느라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거 이것까지. 그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나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장이었습니다. 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 위키 첫 번째 항목은 법사위가 뭐길래인데요. 원구성 협상이 막판 조율 끝에 차결이 됐죠. 조금 아까 타결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가 최대 쟁점이었다고 하는데 이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도대체 법사위원장이 뭐길래 그러느냐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좀 확실히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회 상임위라는 게 있죠. 그렇죠. 법안이 본회의 가기 전에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는 그런 공간인데 국회의원 임기 중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제 상임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구성 협상을 쭉 해온 게 바로 이 이유인데 상임위는 이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교섭단체별로 간사가 있죠. 이 위원장하고 간사가 이제 그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나 일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권한이 세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죠. 법제사법위원회.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하는 곳이에요? 주로 법에 관한 걸 다루는데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소추 이런 걸 다룹니다. 이 검찰은 법무부에 속해 있으니까 검찰 문제도 당연히 여기서 다루고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법조인 출신이 법사위원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일반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진 위원회구나 싶은데 근데 아닌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이나 사법행정 말씀드렸는데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어서 강원랜드 수사에 개입을 했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것 이상의 중요한 어떤 문제가 이 법사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점입니다. 그렇죠. 이 국회의원들이 모두 법률가 출신은 또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제 법안을 만들 때 법률의 어떤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든지 조항이 서로 충돌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법과 모순된 이런 조항이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회의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법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법안을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듬는 작업 자체도 이미 합의된 안을 바꾸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또 따로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법사위에서 마지막에 다룬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거는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따진다면은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술적인 문제 정도면 왜 이렇게 권한이 막강하다고 하나요? 이게 여야가 결국 합의를 한다. 이 특성 때문에 법안을 다듬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내용을 바꾼다든지 통과를 시키거나 또 안 시키는 거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하, 예. 그래서 사실상 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 과거에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도 법사위원장이 막아서 이제 진도를 못 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세요. 2013년 말에 새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때 여야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처리를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법사위원장이었고 야당 소속이었던 박영선 의원이 이 처리를 거부를 했습니다.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기 때문에 자기 소신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이 논란 끝에 상설특검법을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처리하는 걸로 이제 여야가 추가 합의를 이뤘죠. 그때도 박영선 의원이 자기 손으로는 법안 상정을 못한다고 해서 당시 야당 간사가 이걸 대신 처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을 여당이 갖게 되면 법사위원장은 견제 기능을 갖기 위해서 야당이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당이 꼭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게 일단 운영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의 경우에는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게 관례인데요. 이 이유는 운영위가 국회 운영 전반을 다루고 또 특히 청와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이제 다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국정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다루는 정보위라든지 국방부가 피감 기관인 국방위 등이 여당이 갖고 싶어하는 대표적 상임인데 이번에 정보위는 바른미래당이 좀 가져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 환경노동위원장을 정의당이 원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 그건 이제 자유한국당이 가져갔고, 이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이제 농축산 수산위를 가져갔는데요. 대신에 이제 그 정치개혁 특위, 또 따로 특위들이 있는데, 이 정치개혁 특위를 또 평화와 정의 모임이 가져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이학수의 고백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2월에 제출한 자수서를 공개해서 화제입니다. 자수서?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 이 내용인데 이 뉴스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알려주세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로펌인 에이킹건프 소속의 김석한 변호사가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사이에 이학수 전 부회장을 찾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소송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걸 대신 부담하면 청와대가 참 고마워할 것이다. 그렇게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이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허락을 받고 실무자에게 김석한 변호사가 요청을 하면은 그걸 좀 들어줘라. 이렇게 실제로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돈을 어떤 식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제 에이킹건프가 한 300만에서 400만 달러 총액을 이제 삼성전자에 청구를 하면 본사에서 직접 고문료 형태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법인에서 별도 지급하는 형식이었다고 하고요. 이 이후에 이학수 전 부회장이 당시 김백준 청와대 기획관으로부터 김석한 변호사가 남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김백준 기획관이 이걸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 김석한 변호사가 그 돈은 삼성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뭐 당연히 그렇겠죠. 삼성에서 나온 돈이니까. 그렇죠. 근데 돈을 왜 줬대요? 뭘 기대했다는 거죠? 이학수 전 부회장은 뭐 여러모로 회사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했다면서 특히 이건희 회장 사면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가 청와대에 전달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즉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이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 핵심 증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바로 그때 이건희 회장이 사면 복권됐죠. 그렇습니다. 삼성 비자금 관련 특검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은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 2009년 12월 31일이죠. 이때 단독으로 특별 사면이 돼서 다음해 3월에 이제 경영에 복귀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명분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였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사면은 딱 원포인트 혼자였죠.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무근이고 모욕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이 이학수 전 부회장 자수서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석한 변호사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건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의 증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뭐라고 했는데요? 김석한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삼성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밝은 미소를 짓더라 이런 얘기고요. 또 이학수 전 부회장도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앞으로 잘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도 이 김백준 전 기획관 증언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증언 신빙성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데요. 김백준 전 기획관이 경도 인지장애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도 뭐요?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노화와 어떤 치매의 중간 단계 정도인 건데 연령대에 비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종합을 하면 이 김백준 전 기획관 얘기는 믿을 수가 없고 김석한 변호사는 사기를 치고 있고 에이킹건프는 무료로 변론을 해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영국 보수당 내각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브렉시트 공식 시한 이거 1년도 안 남은 상태인데 영국의 브렉시트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또 외무장관까지 연이어 사임하면서 테리사 메이 총리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들이 자리를 스스로 물러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왜요? 현지 시간 6일에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 노선을 제시하고 내각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사퇴한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과 보리스 존슨 외교장관은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소프트와 하드가? 하드 브렉시트는 말 그대로 유럽연합으로부터 형식적, 내용적으로 완전히 탈피한다 이런 얘기고요. 소프트 브렉시트는 형식적으로는 유럽연합을 탈퇴하는데 내용면에서는 유럽연합 단일 시장과 관세 이런 점에서 지도적으로 좀 맞춰가는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 국민투표해서 이미 완전 탈퇴하는 걸로 결론 났던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테리사 메이
정권은 원래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해 왔는데요. 문제는 브렉시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2017년에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소프트 브렉시트로 노선이 수정이 된 건데 이번에는 또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일부 언론이 지금 총리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발의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어서 좀 추이가 주목이 됩니다. 미국, 영국은 그렇고 유럽연합 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상당히 쿨한 반응이랄까요?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이런 식인데요. 아하. 만약에 협상 시한까지 탈퇴 방안을 마련해 오지 않으면은 합의를 따로 할 것도 없이 그냥 영국을 탈퇴 처리할 수 있다. 이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일부에서는 결국 영국이 탈퇴를 처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데도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일부 언론은 총리 불신임안이 하원에 발의될 가능성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선거를 하게 되죠. 여기 내각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테레사 메이 총리의 경우에는 당내 강경파들에게 선거를 다시 하면 노동당이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흔들지 말라는 거죠. 예. 또 현지 언론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영국인의 64%가 테레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어허. 선거를 할 경우에는 지금 또 이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인기가 높기도 해서 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정권 교체가 돼서 노동당 정부가 서면 국민투표로 한번 결론났던 걸 다시 뒤집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렵다. 그래서 노동당도 소프트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과연 이 문제를 노동당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좀 의문이다. 이런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투표 결과대로 일단 유럽연합에서 안 빠질 수는 없는데 내용적으로는 관계를 맺는 절충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건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오늘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화로 연결합니다. 임상훈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다녀온 이후의 보도들 좀 정리해 봅시다. 네, 주로 미국 언론들은 비판적인 그런 시각, 그다음에 예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 8일자 기사에서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신호다. 이게 끝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완전히 기대를 낮추기를 북한은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이 신문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양보를 하고 있다고 믿는 듯하다고 하면서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도 8일자 기사에서 에번스 리비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 선임 연구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은 잘 진행되지 않은 게 분명하다. 네.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가 북한 가기 전부터 미국 언론들은 좀 회의적이었으니까 결과도 별로 나온 게 없으니까 이제 비판적인 논조가 지배적이다 이 말씀인데 네. 유럽의 언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언론들이 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하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 시각 그런 차원에서 유럽의 언론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사이퉁 신문이 현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리하는 기사를 하나 게재했는데요. 예. 이 신문은 7일자 기사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뿐이다.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하하. 재미있는 제목이네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에 대해서도 또 북한의 핵 폐기 의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결국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도 사실 아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수가
정확하게 얼만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앞으로의 로드맵을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뭐 20개에서 60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도 뭐 편차가 크고 또 핵무기 없앤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더 보면 더 큰 문제죠. 이 신문도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한다고 해도 핵실험장, 핵시설 처리 문제가 남게 되고 네. 또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 핵기술 보유 자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술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처우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 차원에서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주장하듯이 북한의 핵무기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미국에서 해체하는 방법,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문 역시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포드 대학 교수 이분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해커 박사는 지난주에도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인데 네. 그 해커 박사에 따르면은 북한의 핵무기 해체는 미국으로 가져와서 할 게 아니라 북한의 기술자들에게 맡겨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들이 만약에 이제 북한의 그 핵 기술자들이 소외될 경우에 이들이 북한 외부의 어떤 검은 그림자의 유혹에 비싼 값을 받고 핵 기술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신문도 현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방안 중 하나가 해커 박사의 방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10년 프로세스, 그러니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표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 맞출 게 아니라 10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에 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회의론에 빠질 게 아니라 네. 이제 시작 단계다, 이제 긴 시간을 요한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사이 또 이제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는 게 이 국군 기무사가 이 탄핵 심판 당시에 뭐 계엄령 이런 것들을 검토했다, 이런 문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공식 수사를 지시를 한 그런 상태인데 외신들도 이 문제를 보도합니까? 네, 특히 홍콩의 한 언론이 이 문제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 동방일보, 홍콩의 동방일보인데요. 8일자 신문에서 우리나라 이제 군 인권센터 발표를 인용을 해서 한국의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진압을 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 탱크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대규모 무장 병력을 투입하려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군이 위수령을 발령하면은 이 촛불 전국과 분명 마찰을 빚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빌미로 해서 경비 계엄, 그 다음에 비상 계엄, 이걸 순서대로 선포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행정과 사법을 마비시키고 국토를 접수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군 인권센터의 발표를 전하면서 네. 이런 계획은 한국의 광주가 유혈 진압됐던 1980년 광주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으로 명백한 친위 쿠데타로 보인다, 이렇게 이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홍콩의 동방일보, 네. 광주 사태, 그리고 친위 쿠데타,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군요. 자, 또 다른 소식 들어볼까요? 네, 중국이 과거에 서구 물건이라든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모방을 해서 이 짝퉁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최근에는 한국 아이디어 상품들을 좀 모방을 해서 아시아 전역에 판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에서요?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인데요. 8일자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영감을 받은 중국의 모방 상점들, 하지만 이것들이 한국에는 없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중국이 모방의 대상을 과거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찾았다면은 이제는 시선이 더 가까운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네. 한국 아이디어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제품 위장한 짝퉁을 만들어서 중국에다 파는 게 아니라 아예 해외 시장,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나 매장들이 한국 제품들이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제품의 모양이나 포장 같은 것들 한국산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건데요. 예. 특히 한국의 화장품의 경우에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들의 얼굴, 피부를 보면서 한국 화장품을 바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되면서 유명해지게 된 건데. 예. 특히 최근까지 많은 한국 제품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사드 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이 빈틈을 중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한국 기업처럼 그렇게 한국 제품처럼 포장을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는 무무소라고 하는 그런 매장이 1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중국 매장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매장 안에 들어가면 중국 종업원들이 한복을 입고 어설픈 한국말을 하면서 한글이 적힌 그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하하, 한복까지 있고, 네. 이게 얼마 전 국내 보도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까지 보도할 만큼 규모가 커진 모양이네요. 네, 좀 우려스러운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경영진이라든가 판매원, 상품 모두 이 중국에서 온 한마디로 중국산들인데, 중국 회사들인데 한국 브랜드라고 이제 광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고 하면서 이제 본사 주소까지 한국 주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물론 주소는 실제로 없는 가짜 주소죠. 아하. 근데 이제 가짜 주소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계속해서 한국 회사라고 홍보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 한국에 대해서 중국만큼,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과거에 이제 국경 분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일본과는 역사적 분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한국과는 이런 분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 문화는 이런 국가 이미지에다가 그런 어떤 K-팝 또 드라마 이런 수준 높은 대중문화가 융합이 되면서 산업적으로 한국 기업이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예. 그런 환경에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말하자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짜 브랜드 이런 것도 유통을 완전히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현지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했습니다. 어렵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적극적으로 그렇죠? 중국 정부를 향해서 베트남 정부,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